자, 당사는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종로에 선물을 하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갈비 세트를 25만 원에 구입하고 전액 당사의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 뭔가 샀죠? 우리는 샀으면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외상이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카드 결제했으니까 외상한 거죠. 외상했으면 우리가 항상 볼 게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갈비 세트를 산 거니까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우리 금액은 25만 원이다. 그럼 이 돈은 우리 거래처 BC카드로 우리가 나중에 카드값 갚을 때 돈을 줘야 된다라고 적어둬야 되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그럼 이 돈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거래처에 접대하기 선물하기 위해서 준 거죠. 거래처에 뭔가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자, 이 접대비는 매출 거래처냐 매입 거래처냐에 따라서 우리가 500번 800번대를 구분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9월 24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비용 처리하였다. 자, 현금으로 우리가 돈 100만 원을 납부했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이 나갔다라고 쓰고, 차변에 보험료의 비용 계정 과목은 보험료다. 자, 그럼 이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또 500번, 800번 구분해야 되는데 공장 건물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500번대의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어떤 개념 과목 쓴다라고 했죠? 얘를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이걸 미리 준 비용이라는 성급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보험료고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10월 26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김상호의 모친 조의금으로 100만 원을 1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자, 그럼 현금 10만 원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게 된 거고, 자, 이번에 이 조의금은 우리 회사 직원의 조의금이죠. 우리 직원한테 뭔가를 해주면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다 10만 원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이 복리후생비도 비용이니까 우리 직원이 영업부 직원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다음 10월 28일 당사가 거래처 주식회사 수민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면제받아 이익이 발생하였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부채죠.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니까 장부의 대변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외상매입금을 지워야 되는 상황이죠. 지워야 되니까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10월 28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써서 지우고, 거래처는 수민이고 금액은 500만 원이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은 채무죠. 근데 지금 채무를 면제받은 거죠.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이다라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겠죠.
10월 30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할 구청에 불우이웃 돕기 목적으로 기탁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제품을 기부한 거죠. 그럼 우리한테서 대변의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적어서 지워줄 거고, 그럼 우리 장부에는 원가가 적혀 있겠죠. 그럼 이 원가를 줬으니까 지울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갈 거고, 시험에서는 문제에 적용 입력하라고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럼 재고 자산이 대변에 쓰게 되면 그냥 우리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꼭 써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돈으로 줬던 물건으로 줬던 계정 과목은 기부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11월 10일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거죠.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25만 원 나갔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자를 준 거죠. 이자를 줬으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다 2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11월 25일 날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3억 원을 무상으로 수증받았다. 자, 그럼 토지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차변에 토지라고 쓰고, 자, 지금 여기에는 금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억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 다른 금액들 우리 대표이사가 얼마에 사왔는지 뭐 이런 금액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우리 무상취득은 인식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는 하나 금액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12월 7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자, 현금으로 250만 원 납부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 납부하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사용할 거고, 자, 얘도 지금 세금과 공과라고 할 때도 있고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500번, 800번 구분할 건데 공장 건물에 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0번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500번대로. 이렇게 하면 저하고 같이 분개를 해봤는데, 자, 이번 주말에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시험까지 여러분들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5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번 주를 포함해서. 그럼 주말에 공부해야지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5번 공부하고 시험 보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 마지막 문제에 12월 7일 날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250만 원을 현금 납부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 아래 답 적어 놨잖아. 그러면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적었네. 아, 그럼 재산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는 거구나. 공장이라서 500번 되네. 이렇게 읽으면서 다 읽어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걸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런 계정 과목을 썼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계할 때, 분계는 우리가 일기 쓰듯이 그냥 글에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면 아, 이것 때문에 이해를 했구나. 나중 되면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니까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쓰는구나. 왜냐면 차변에는 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계해 놓은 걸 보고 분계까지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지금 우리 같이 분계한 게 한 몇십 개 정도 되죠. 이 앞에서도 했고 지금 여기 뒤에서 했으니까 그럼 그거 한번 정도쯤은 좀 시간 내서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참고용으로 이제 카페에 보면 참고 자료에 초급 분계 연습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그 전부 다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일부러 반복되는 거 안 지우고 반복 나오는 거 여러 번 보면 더 기억나라고 그대로 적어두고 답까지 같이 올려놨으니까 그 초급이 전산회계 1급이에요. 중급이 전산세무 2급이고 그럼 거기에 있는 분계 내용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분계 연습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자고는 이제 부가가치세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332페이지로 가서 332 자, 우리 회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실 때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챕터는 뭐 챕터 분류도 회계 원리라고 하는데 정말 회계는 원리를 이해하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것도 생각한 대로 쓰면 다 정답이에요. 그 원리만 이해하면. 근데 세법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고 처음 봤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만들었지, 이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걸 그냥 끼워 맞추면 그게 다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개념이다라는 그걸 정확하게 취지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VAT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럼 VAT가 우리 Value Added Tax라는 영어의 약자죠. 자, 그럼 Value Added가 부가가치예요. 그럼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데, 자, 이 부가가치가 우리 한국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한국말로 그냥 콩글리시로 하면 마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진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몇 퍼센트죠? 우리 10%라는 거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그 10%라는 게 물건 가격의 10%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닌가요? 그건 소비자의 개념이에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사는 물건 가격의 10%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물건 가격이 10%인데 왜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냐면 사업자의 입장으로 바꾸면 사업자가 가지는 마진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에서 일을 지금 하려고 보는 거죠. 내 장부 쓰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의 먼저 특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32페이지 아래에 특징이 있죠.
먼저 우리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국세예요. 그럼 오른쪽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세금을 쓰면 자, 지방세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반대라는 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세목을 옆에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국세, 지방세의 차이점은 국세는 징수권자가 국가라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징수권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일상생활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세무서에 세금 내면 전부 다 국세 내신 거예요. 세무서에 내면 지방세는 여러분들 구청에 낸 거예요. 구청이나 시청이 낸 거 있죠. 근데 정말 세금이라고 날라왔는데 아래 적혀 있는 거 보면 어디 어디 구청, 용산구 이렇게 적혀 있으면 지방세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세라든지 막 이런 것도 집에 날라올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지방세를 납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세수확보 1위예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 세 개를 법소부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이 세 개가 대한민국 세금의 7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한 세금이죠. 그럼 그 세금 중에 1등이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이 세금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왔어 하면서 10몇 %를 보내주는 방식을 쓰고 있지 국가가 절대 버리질 않아요. 자, 다음 우리 특징이 보통세예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먼저 목적세를 보면 자, 우리가 세목 중에 이런 세목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건 정말 그 이름에 적혀 있는 대로 뭐 농어촌 특별세는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교육세는 우리 교육시설이나 교육 공무원들을 이제 장려하면서 좋게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목적세라는 건데 보통세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흔히 TV 요즘 나오는 거 예산 편성해서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게 보통세인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세금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1등이고 국가가 제일 많이 가져가서 예산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아저씨 월급도 주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집 앞마당 도로 보수공사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자, 간접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인데 자, 간접세라는 말은 뭐냐면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고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거를 직접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담세자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하고 납세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오시면서 커피 한 잔을 사 마셨어요. 그럼 커피 영수증을 받아보면 내가 커피 예를 들어 5,000원짜리를 샀으면 거기에 한 400 얼마 정도 500원 또는 부가가치세라고 적혀 있죠. 커피 가격은 4,000 얼마일 거예요. 적혀 있는 거 보면. 그럼 그 부가가치세까지 나는 다 줬으니까 5,000원 주고 커피를 사 마셨겠죠. 그럼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거는 지금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담세자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낸 게 아니라 그 커피 가게 사장님한테 커피 가게 냈죠. 그러면 그 커피 가게에서 그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납세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담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 간접세 방식이라는 거고 그럼 직접세라는 건 담세자, 납세자가 일치한 건데 우리 자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예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돈을 번 사람,
본법인이나 본개인이 직접 우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직접세예요. 자, 그럼 이 간접세라는 건 사실 조세 저항이 큰 국가에서 많이 쓰는데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쪽은 조세 저항이 좀 커요. 왜냐하면 세금을 과거에 공납처럼 냈을 때에 국가를 위해서 썼다라는 느낌이 없었던 국가들은 세금에 대한 의무성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한 달간 혹은 뭐 3개월간 소비한 돈의 10% 내려고 그러면 안 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간접세 제도를 따로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소비용 부가가치세를 보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 보기 전에 자, 우리 세금은 소비세가 있고 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보유 단계에 내는 보유세가 있어요. 세금들은 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옛날에 벤자민 클린턴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 했던 말 중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가 죽음이고 하나가 세금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고 세금 생각 안 하는 건 조세장이 큰 국가라서 그렇고 대한민국을 뺀 전 세계인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하고 일본도 그렇게 말하는데 한국만 죽음이라 말하고 다녀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인간이 세금 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월급 받으면 여러분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게 소득 단계에 나오는 소득세고 그럼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면 돈 쓰면 소비세를 내게 될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소비세를 낼 일이 없어요. 돈 안 벌면 소득세를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돈 벌었는데 소득세 내고 소비세 안 쓰면 소비세는 안 내지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라는 걸 낼 거예요. 재산세 같아.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 단계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소비하는 자가 아닌 사람이 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걸 소비형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우리 적혀 있는 거를 쉽게 풀면 이런 표현이에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 뜻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뭐 물건들을 보면 공장에서 만들면 도매상이 사가고 또 소매상이 사서 우리들이 쓰죠.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공장 단계 그리고 도매상 단계, 소매상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그 사람들은 전혀 부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팔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 소비하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형태가 우리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다음 일반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자, 일반 소비세는 비교할 수 있는 게 개별 소비세라는 표현이에요. 세금이에요. 자, 이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자, 그 이유가 자, 우리 개별 소비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 엄청 내고 싶어 하죠. 그죠? 우리 개별 소비세가 옛날에 그 사치세라고 하던 특별 소비세가 이름이 개별 소비세가 됐는데 이 개별 소비세는 세법법전에 어떠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적혀 있는 물건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적혀 있는 물건이 명품백, 민크코트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개별 소비세를 무진장 내고 싶어 하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안 적혀 있는 거는 세금 부과 안 하는 게 개별 소비세 방식인데, 그런데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법 세법법전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는 항목을 적어 놓고 그게 면세 항목이에요. 그걸 적어 놓고 거기에 적혀 있지 않은 거는 전부 다 부과시켜라는 게 일반 소비세예요. 반대죠. 여기에는 적혀 있는 애만 세금 부과시켜라는 거고, 일반 소비세라는 건 적혀 있는 거 빼고 나머진 전부 다 부과해라는 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단 면세 항목도 볼 건데, 그 면세 항목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얘가 과세품인지 아니면 면세품인지를 볼 건데, 과세품은 어떤 거다라고 전부 다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엄청 많아요. 그러면 면세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면세품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으면 다 과세품이구나,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과세 면세품을 구분해야 되는 이 단계로 나중에 넘어갈 건데, 그럼 그때 우리는 면세품 아니면 전부 다 과세품이다가 일반 소비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다단계 거래세는 잠시 후에 보고, 자, 다음 우리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물세하고 비교하는 게 인세예요. 자, 물세, 인세의 특징은 물세는 물건에 세금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 TV를 사면 TV 가격의 10%,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 가격의 10%죠. 그걸 누가 사냐는 안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인세는 여러분이 돈을 벌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제가 벌면 저의 기준으로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별로 돈을 많이 벌었다, 작게 벌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될 건데, 그럼 소득을 따지게 되겠죠. 이재용하고 저하고는 세금 내는 레벨이 틀리겠죠. 그 아저씨는 뭐 이번 상속세만 10조 내야 된다며. 어마어마해요. 롯데가 9천 몇백억 냈죠. 저 그걸 딱 보는 순간 삼성이 롯데의 10배였어 규모가. 그 생각했어요. 9천 몇백억인가를 5년 분할 납부하죠. 근데 이번에 이재용도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어떻게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인세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물세는 물건에 내는 거예요. 이재용이 TV를 사든 제가 TV를 사든 그건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에 세금 붙이는데 그 세금을 단일 세율로 부과할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라고 했죠? 우리 벌써 10%라고 했죠? 이재용이가 사도 물건의 10%, 제가 사도 물건의 10%. 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자, 우리 인세는 누진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소득세는 6%, 15%, 24%, 35%, 38%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자, 내가 누진세율 제도라는 건 내가 돈을 예를 들어 이만큼 구간 되도록 벌었어요. 그럼 제가 15% 구간에 들었다고 전부 다 15%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6%, 여기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뭐 예를 들면 누진세율 제도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게 로또 같은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금은 기준이 3억이 기준이에요. 그럼 3억을 기준으로 3억 이하는 20%고 3억 초과는 30%가 세금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4억에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4억 당첨됐다고 전부 다 30%다 이게 아니고, 누진세율 제도는 4억 당첨되면 3억은 20%, 초과는 1억은 30% 이렇게 계산하는 게 누진세율 제도인 거예요. 누진세율 제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전부 다가 높은 구간의 세율을 맞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넘어간 것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구간대에 소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내 연봉이 늘어날수록 그렇게 가는 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얘를 45% 구간도 만들고 48% 구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위쪽 올라가고 그거 전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소득세 부담된다는 사람은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1년에 3억을 넘게 버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그렇게 낸다는데 지가 왜 그렇게 불만이야? 1년에 3억 벌 수 있나요? 그 3억도 연봉 3억이 아니에요. 뺄 거 다 빼고 세금 다 빼고 전부 다 빼서 3억이에요. 난 그런 사람은 돈 좀 내야, 그 3억보다 넘어간 돈은 더 내야 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데 소득세가 높대. 계속 높인대. 이상한 어디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저하고 딴 나라 사람이죠. 이재용이 부담된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부담된다면 제 상식을 이해 못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부담이 전혀 안 돼요. 늘 똑같은 구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90%이 구간 안에서 놀아요. 딴 나라 세상 이야기예요. 세금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공짜 빼고 그 연말정산 다 빼고 전부 다 빼서 1억 넣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위거가 높아지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10%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제가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시면 옷 공장에서 옷을 만들면 우리 도매상에서 사고 동대문 같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 강남 지하상 같은 곳에서 이 옷을 사서 그리고 우리가 사 입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겠죠. 물론 공장도 그 앞에 뭐 천을 사오고 뭔가를 할 건데 그렇게 가면 계속 끝없이 가서 목화시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공짜로 생겼다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공짜로 생긴 거 가지고 이제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아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파는데 자, 우리가 그 회계에서는 우리 그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세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무체물을 재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를 이제 물건 팔았다는 걸 재화라는 표현을 쓸 거고 물건을 팔았다는 걸 공급했다고 하고 우리가 매입이다 사왔다는 걸 공급받았다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공급자, 공급받는 자로 표현할 거예요. 매출자, 매입자가 아니고. 그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판 걸 재화의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팔았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럼 물건 팔았으면 도매상한테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장이 도매상한테 1,000원의 금액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이 공장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부가가치가 1,000원이다라고 볼게요. 부가가치가 1,000원을 누리고 싶어요. 그럼 공짜로 생긴 물건을 1,000원 남기려면 그냥 1,000원에 팔면 되겠죠. 공짜로 생긴 거라고 제가 전제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냥 1,000원에 팔면 될 거예요. 자, 그럼 1,000원이라는 이제 돈을 받고 도매상한테 물건을 팔아요. 자, 그럼 공장이 물건 1,000원 팔면 1,000원을 남길 건데 지금 판 물건이 얘가 과세품인 거예요.
판 게 과세품을 팔았어요. 그럼 과세품을 파는 사업자를 우리는 과세 사업자라고 하는데, 자, 이 과세 사업자한테는 세법이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걸 두고 있어요. 거래 징수의 의무라는 걸 두고 있는데, 이 거래 징수라는 말은 뭐냐면 너가 파는 물건 가격의 10%를 받아서 세무서에 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의무라고 제가 붙인 건 저걸 10%를 안 받으면 너가 대신 물려라는 거예요. 꼭 받아서 팔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공장 입장에서 팔면 이 1,000원의 10%인 100원을 받아서 세무서에 1,100원 받아서 자기는 1,000원 가지고 100원은 세무서에 내란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거래 징수의 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매입 가격이 되겠죠. 그럼 1,100원에 사게 되고, 공장 입장에서는 1,100원 받아서 100원을 세무서에 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도매상이 지금 이 물건을 쓰려고 산 게 아니고 팔려고 산 거예요. 팔려고. 자, 그럼 제가 바로 앞에 우리는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지금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팔려고 한 투자재지 자기가 소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 단계에 있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지 얘가 부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이 무조건 1,100원 줘야지 물건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100원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억울하다고 부가가치세법한테 말하니까 부가가치세법이 그래 그렇다면 너 일단 얘한테 부가가치세를 줘. 그리고 얘한테 부가가치세를 줬다는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그에 의해 확인되면 이 100원을 너 돌려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도매상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 100원을 돌려받게 될 거예요. 1,100원을 주면서 너한테 부가가치세 100원 줬다는 증빙을 나한테 다오. 그러면 물건 판 사람도 뭐 자기가 팔았고 100원까지 받았으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도매상 입장에서는 1,100원 줬지만 100원이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원에 산 거랑 똑같은 이제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도매상도 물건 파는데 1,000원을 남기고 싶어요. 1,000원을. 그럼 이 도매상도 과세품을 파는 사업자라서 과세 사업자예요. 자, 그럼 이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파는데, 자, 재화에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는데, 그럼 도매상 입장에서는 1,100원에 사서 100원을 돌려받을 거니까 1,000원에 산 효과가 나왔죠. 그런데 자기가 이익을 1,000원 남기고 싶다면 2,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2,000원에 물건을 팔게 될 거예요. 2,000원에. 자, 그런데 얘도 과세 사업자네. 과세 사업자는 그 누구라도 거래 징수의 의무가 있어요. 나한테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누군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가 판 물건의 10%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는 2,0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2,200원을 받아서 우리가 200원을 세무서에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도매상이 이제 세무서에 세금을 가져다 줄 건데, 자, 도매상 입장에서 2,200원 받았는데 200원은 자기 돈인가요? 아니죠. 200원은
우리 세무서가 받아서 세무서에 내라고 제도를 만든 거지. 자기 돈은 2,000원만 자기 돈이죠. 매출은 2,000원이라는 거예요. 얘는 부가가치세잖아요. 그냥 받아서 줄 거예요. 자, 그럼 살 때 1,100원에 샀는데 이 100원은 자기 돈인가요? 자기 돈이지. 내가 부담하면 안 되는 건데 줘서 세금계산서 받아서 돌려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얘 입장에서 이 100원은 얘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아닌 거고. 왜냐면 세무서에 얘가 100원 내면 얘가 돌려받을 거거든. 그럼 이건 자기 돈이 아니죠. 물건 팔면서 한 세금, 얘를 매출 세액이라고 하고, 이걸 내가 사면서 지금 부담해서 돌려받을 이 돈, 이걸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매입세. 자, 그럼 이 도매상은 200원 받아서 내고 100원을 돌려받으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 내면 되죠? 100원 내면 내가 부담한 거 하나도 없어지죠. 200원 받아서 내가 돌려받아야 될 100원을 빼고 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부가세법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자,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납부 세액이 나오는 방식을 쓰는데, 이 방식을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납부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줬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돌려줄 거예요. 만약에 300원 줬고 200원 내가 지금 받은 게 있으면 100원을 돌려줄 거고, 지금은 200원 매출 세액이라는 게 있고 내가 돌려받아야 될 100원이 있으니까 그걸 상기하면 세무서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면 매출 세액이 200원이고 매입 세액이 100원이니까 납부 세금이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공장도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건데, 공장은 지금 공장 입장에서는 이 100원이 매출세액인데 1,100원 받아서 세무서에 낼 거죠. 100원은 자기는 1,000원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럼 100원인데 제가 이 물건이 공짜로 생긴 거라 그랬으니까 사오면서 부가세 부담한 적이 없죠. 공짜로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소매상 입장에서 보면, 자, 소매상도 팔려고 사온 거예요. 팔려고 사왔으면 자기가 부담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 최종 소비자 아니야, 사업자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미니까 얘가 그러면 이거 돈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데, 자, 제가 세금 계산서 약자로 TI라고 쓸게요. 텍스 인보이스라고. 그럼 소매상은 2,200원을 주고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200원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군지 관심 없이 무조건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되는 거고, 파는 사람은. 그럼 사는 사람이 이걸 부담하면 안 된다면 자기가 알아서 세무서에 돌려받고, 자기가 돌려 못 받는 사람,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면 그냥 그 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면 2,200원 주고 끝나는 거고, 얘는 2,200원 주고 200원 돌려받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 상관 안 하고 일단 다 받는 거예요. 이게 부가가치세 구조예요. 자, 그럼 얘도 2,200원 주고 샀는데 사업자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이 부가가치세를 세금 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부가세 200원을 받겠죠. 얘 입장에서 매입세액이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얘도 팔 건데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릴 거예요. 얘도 과세 사업자면 재화에 공급을 하고, 자, 우리는 얘는
2,200원 주고 사서 200원 돌려받을 거니까 2,000원에 산 거죠. 근데 1,000원의 마진 부가가치를 창출할 거면 3,000원에 물건을 팔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과세 사업자니까 거래 징수에 의무가 있어서 자기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징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인 300원은 사는 사람 안 따진다라고 했죠. 누구나한테 전부 다 징수할 거예요. 이 누구나라는 건 사는 사람이 우리 면세 사업자든 비영리 단체든 일반 우리 같은 개인이든 아니면 사업자든 누구나한테 전부 다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도 다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300원을 안 받으면 내가 물려야 되니까. 그냥 물건 파는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부가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담하면 안 되는 사람은 그 사간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을 거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공급받는 자가 사는 사람이 면세 사업자라면 나는 거래 징수에 의무가 없다.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사는 사람 안 따진다라고 했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을 거랬잖아. 내가 과세 사업자면 내 중심이에요. 내가 과세 사업자면 무조건 부가세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기준 잡으세요. 방금 제가 했던 말 있죠. 면세 사업자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 사업자라면 거래 징수에 의무가 없다. 이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틀린 지문이에요. 거래 징수는 사는 사람은 누군지 따질 필요 없다. 내가 파는 내가 과세 사업자면 무조건 거래 징수라는 걸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매상 입장에선 자, 세무서에 세금을 낼 건데 그럼 이 소매상은 이 300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그럼 매출세액 300원에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나 세금 부담했어라고 하는 200원을 빼면 이 소매상도 이제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최종 소비자는 3,300원에 물건을 사서 그냥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써버렸으니까 사업자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겠다 이런 거 못하죠.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커피 사 마시면 끝, 밥 먹으면 끝, 부가세 부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럼 총 부가가치세는 얼마죠? 300원이죠. 이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람이 누구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했죠. 제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가 담세자예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얘가 담세자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누가 납부했는지를 보면 이 300원을 소매상이 100원 납부했고 도매상이 이 100원을 납부했고 공장이 100원을 납부했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 300원을 여러 거래 단계에서 얘네들이 납부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하나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해요. 여러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우리 세금을 지금 여러 사업자들이 납부하고 있죠.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했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를 납세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얘네들이 100원씩 해서 다 세무서에 납부했네.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우리는 납세자라고 하고 납세자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의 줄임말이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이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라고 칭할 거예요. 사업자.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라고 말하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는 납세 의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세무서에 내는 게 사업자인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보면 만약에
이 소매상이 자 이건 다른 예예요. 만약에 소매상이 부가가치를 3,000원을 누리고 싶었다고 볼게요. 3,000원 남기고 싶었던 거야. 3,000원을. 그럼 2,000원에 사온 거였죠. 2,200원 줬지만 200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2,000원에 3,000원 남기고 싶으면 5,000원에 팔면 되겠죠. 그럼 우리 판매한 가격이 5,000원이 되고, 그럼 부가가치세는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잖아요. 그러면 500원을 받아서 5,500원에 최종 소비자한테 팔겠죠. 그럼 세금 납부할 때는 500원의 매출세액에 200원의 매입세액을 빼면 이 사람은 세무서에 300원을 납부하게 되겠죠. 자, 이 말 이해가시나요? 왜 300원 내는지 이해갔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지금 소매상이 3,000원 남긴다고 하니까 300원을 납부하죠. 1,000원 남길 때는 1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얘도 1,000원 남기니까 100원을 납부하고, 얘도 1,000원 남기니까 100원을 납부하죠. 지금 이 세금 세목의 이름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이 납세 의무자가 자기가 가지는 부가가치의 10%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형식의 제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의 10%인데 지금 이처럼 얘가 3,000원 남기려고 하니까 300원을 내게 되잖아요. 1,000원 남기면 100원을 내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부가가치세가 부담된대, 그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가져도 돼요. 이런 사기꾼. 지 돈 아니잖아요. 이 돈이 자기 돈이었나요? 지금 얘는 자기는 2,000원만 받으면 되는 거였어. 2,200원 받아서 200원 내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담이 된대. 그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돈 많이 벌었나 보지. 너가 번 거의 10%잖아.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면 1억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최대한 편법을 써서 안 내게 하려고 노력을 쓴 사람이 1억 번 건데 1,000만 원이나 부가가치세가 부담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모르니까 저 사람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세 제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지 돈 아닌데 그 돈 썼나 보네. 맞잖아요. 지금 사업자 단계에서 자기가 돈 부담하는 돈은 1원도 없어요. 지가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최종 소비, 얘네들은 다 1,000원씩만 남기고 이 가격은 딱 이 가격인 거예요. 사업자 남긴 거. 부가가치세는 세무서가 가져가는 거고 자기들이 부담할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면 이 사람은 마인드를 잘못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제가 부가가치세는 우리 이익 마진 가지는 거에 대해 10%다라고 말했는지 이제 이 제도의 이름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부터 해서 특징들 뒤쪽 계속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